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김재규와 차지철이 다투었죠. 목격자가 있는데 뭘 가지고 다투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제법 있었는데 목격자가 살아있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둘이 다툴 때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죠. 그 두 사람 말에 집중을 했으면 목격자들이 제법 있으니까 왜 다투는지 알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그래요. 밝혀진 바가 없어요. 왜 다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걸 알면 좋은데 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뭔가요? 사소한 일로 다퉜다는 거예요. 뭐 별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그런 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심수봉과 심재순이 참여해서 몇 가지 발언한 게 있죠. 발언한 게 있는데, 심수봉은 가수니까 뭐 노래를 불렀겠죠. 뭐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뭐 노래 부른다고 정신 없었으니까 뭔 얘기 했는지 알 수 없겠죠. 뭐 술 한 잔씩 하면서 뭐 노래 불렀겠죠. 뭐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신재수는 배우로 알려져 있죠. 배우 지망생 정도로 알려져 있죠. 배우 지망생. 뭐 배우라 해도 되겠죠. 뭐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배우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술 따르기, 뭐 건배 제한, 뭐 안주 챙기기, 뭐 이런 수시중을 들었겠죠. 뭐 알바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같고. 근데 이제 그냥 목격자들이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 심수봉이 한 발언이 있다는 거예요. 김재규가 총을 쏘기 직전 차지철한테 건방져라는 말만 했다고 기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실이겠죠. 그래요. 그 말은 이제 둘이 다퉜는데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차지철한테. 그러니까 건방져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모욕감을 느끼고 총을 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늘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특별히 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봐야 되는 거죠. 죽이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되죠. 분명히 처벌을 당할 것 같고, 그 박정희도 같이 죽인 거죠. 또 차지철의 모욕적인 발언이 박정희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나를 모욕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 것, 박정희까지 죽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차지철이 보니까 까마득한 후배라는 거예요. 김재규는 예비역 중장이고 나이도 훨씬 많고 10살 가까이 많고, 차지철은 중령이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선배에다가 나이도 훨씬 많은데, 윗사람인데, 직위로 보면 아마 1978년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했죠. 그 전에 늘 압승했는데, 그것 외에는 뭐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산 마산에서 폭동이 있었지만 잘 진압했잖아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1978년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했는데 이제 역할을 좀 잘 못했다. 그래서 한 장기간 좀 책임론에 휘말리지 않았나. 그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닌가, 김재규가. 근데 또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니까 이제 건방져 외치면서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민주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부산 마산에서 폭동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너 때문이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시 당면 과제를 살펴보면 박정희 업적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그래요. 당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전에 도시에 빈민들이 몰려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도시 자체에서는 이승만이 그래요, 하야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 인구가 2,400만이죠. 1960년에 농가 인구가 1,400만이죠. 도시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거예요. 도시화율은 27.7%. 대부분은 농촌에 살았죠. 피살될 시점이 한 1980년이죠.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3,700만이에요. 전체 인구가. 근데 농가 인구가 1,000만이죠. 그래요. 그러면 2,700만이 도시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1960년에는 도시 인구가 몇 만인가요? 농촌 인구가 1,400만이니까 1,000만 명이 도시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2,700만이 도시에 살잖아요. 1980년에는. 그러면 도시 인구가 몇 명이 증가했나요? 1,700만 명이 증가했죠.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1,000만 명 이상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도시 비중은 이제 1980년에 이르면 56%에 이르죠. 그게 문제의 좀 심각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 인구가 1,0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증가했으니까 1,700만 명이 증가했다. 1,000만 명 이상이 농촌에서 몰려들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 그냥 뭐 네팔처럼 딴 나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거지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겠죠. 그런 일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는. 아니면 노예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해서 신분제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한 1950년 무렵에 폐지했지만 카스트 제도가 왜 남아있나요? 농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거기도 이제 폐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1960년에 한국 인구는 2,500만 명 정도이고 농가 인구는 1,400만 명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많았다. 이때 1960년에 그렇잖아요. 농가 인구가 훨씬 많죠. 도시에 사는 인구는 1천만 명 정도였고 도시화율은 27.7%로 농촌 인구 비중이 훨씬 컸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1960년에는. 그런데 1980년에 이르면 도시화율은 56.7%에 이르면 사실이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죠.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졌다. 전체 인구는 3,700만 명 중 2,700만 명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 한국 인구 그렇죠. (1960년에) 도시인구가 2,000만 명인데 1980년에 도시인구가 2,700만 명이 되었다는 말은 20년 사이 1,000만 명 이상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음을 가리킨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요?
일자리 제공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제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죠. 10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다 해결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지들이 많았어요. 뭐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이 시기 박정희가 등장한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다. 참으로 묘한 일인 거예요. 박정희는 산업화를 통한 군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여 오로지 산업화에 몰두했다. 이 사람은 오로지 그냥 산업화만 하겠다. 도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군대 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또 그 시대에 이거 도시 문제가 심각한데 인식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오로지 산업화만 몰두해야 되겠구나. 그 결과 도시에 대량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만일 박정희가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라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요? 다른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국가들, 산업화를 하지 못한 국가들.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도시에 몰려드는 농업 중심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도시에는 빈민들이 넘치고 빈민가들이 도시 곳곳에 형성된다. 그렇죠. 다른 나라 보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도시의 범죄율도 증가한다. 한국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이들은 반정부 인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국가는 늘 혼란 속에 있게 된다. 필리핀, 네팔, 브라질,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다 그러하다. 범죄가 넘치고 범죄 도시가 되는 거죠. 정부는 혼란스럽고 반정부 인사들로 인해서. 당시 도시로 몰려든 당시 20년간 17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는 결국 해외에 이주하여 일자리를 구하거나 노예 같은 삶을 살거나 거지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렇잖아요. 뭐 통계자료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뭐. 바로 그러한 시기에 박정희가 등장하여 기적 같은 산업화를 성공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묘한 일인가. 딱 필요한 시점에 그 사람이 등장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묘한 일인 거죠. 아주 묘한 일인 거예요. 박정희는 절대 빈곤을 해결한 인물로 큰 존경을 받지만 또한 1000만 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천만 명에 이르는 목숨을 구제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때 산업화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1700만 명. 어떤 이는 이제 운 좋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해외에서 그런 나라 많잖아요. 목숨을 부지했겠지만 뭐 그랬겠냐는 거예요. 절반만 거지가 됐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700만 명 중에. 그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거지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1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그러잖아요. 뭐 통계자료 딱 보면 나와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과 다수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말대로 근대국가 수립을 포기하였다면 일부는 해외로 나갔겠지만 1천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은 거지로 살다가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왜나? 포항제철 왜 설립해? 뭐 대기업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농업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냥 뭐 대장간이나 만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했으면. 그들을 진압하고 산업화를 줄기차게 진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다. 그렇죠. 뭐 아마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정희도. 그러니까 막 몰두했겠죠. 이거 큰일 나겠다. 산업화에 성공해야 된다. 뭐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도 목적이, 당연히 그런 목적,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절대 빈곤을 해결된다는 것도 알았겠죠. 산업화된 국가들은, 군대 국가가 수립된 곳에서는 절대 빈곤이 해결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몰랐을 것 같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애들을 많이 낳아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벅차가지고, 오히려 캠페인을 애를 적게 낳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 잘 기르자, 이랬다는 거예요. 인식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식하고, 야, 이러다 나라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적게 낳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산업화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진압 잘한 거죠. 산업화 계속해서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제했잖아요. 이 사람들, 반대한 이들은 뭐가 되나요? 1000만 명의 목숨을 죽이려고 한 이들이잖아요. 본래 죄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지르거나 무지로 인해 저지른다. 그 무지로 인해 저지르려 했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의 목숨을 죽이려 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무지로 대다수 군대국가 수립을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말이다. 그 1000만 명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죄인인 거죠. 무지라 하더라도. 죄를 뭐 무지 아니면 욕망 때문에 저지르지.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1894년 각신정변 인사들이 집권하면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또 다른 공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빈곤 해결, 일자리를 제공해서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제한 것. 실질적으로 신분제도 폐지한 이가 박정희라는 거예요. 재발을 막고. 그렇다고 하여 과연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을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여전한 이상 소작농은 지주보다 낮은 신분을 자연히 형성한다. 그렇겠죠. 땅이 필요하니까. 미군정에 이어 1949년 미군정 하지에 이어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완수하였으니 신분제도의 폐지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청산했죠. 하지와 이승만이. 근데 기여를 한 거예요.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여했으면 기여한 거죠. 사실인데. 그 신분제도 폐지가 일정 부분 달성됐죠. 하지만 빈민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농업중심의 국가가 지속되는 한 신분제도는 얼마든지 생긴다. 그렇죠. 농토가 인구를 못 따라가면 신분제도가 폐지될 수 있냐는 거예요. 빈민들은 노예가 돼서라도 목숨을 구제하려 할 거 아니에요. 또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노비 출신 국민은 주인집을 떠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신분제도를 공식으로 폐지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인집을 떠나면 살 방도가 없는데 계속 주인님 하면서 모셔야지. 박정희는 산업화를 통해 도시에 대량으로 일자리를 공급했다. 마침내 토지 없는 농민은 종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종으로 전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인집을 떠나지 못한 이들은 주인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즉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대부분 폐지시키고 재발을 막은 이는 박정희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의 재발과 실질적인 대부분 폐지한 것은 1970년 정도 이르렀을 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일자리가 없는데 주인집 어떻게 떠나요? 떠나면 굶어 죽는데. 실로 큰 공적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인권을 유린하는 일인가? 산업화를 추진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신분제도를 끝내니가 인권을 수호한 자인가? 산업화를 반대하여 신분제도를 유지하려 하니가?
인권을 수호한 자인가? 당시 산업화를 반대한 이들은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누린 나라였으니 맞아도 괜찮은 이들이었다. 그렇죠. 2,000만 명에 이르는 빈민이 생기면 또 신분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하더라도. 그럼 신분제도 하에서는 낮은 신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권이 유린당하죠. 재산이 보호되지 않고. 조선시대 보면 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시키니까 인권 수호한인가요? 아니면 무지라고 하더라도 신분제도를 유지하려 하니까 인권을 누리는 이들인가요? 그거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산업화가 안 된 국가에서 고대 보면 어떤가요? 다 신분제도가 있는 거예요. 산업화가 된 곳에 보면 신분제도가 사라지죠. 산업화가 안 되면 신분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도 신분제도가 생길 수가 있고, 빈민으로 전락하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 폐지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그냥 없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토가 인구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반대한 당시에 이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신분제도 하에서는 인권 유린당하잖아요. 아주 극심하게. 그들이 인권 유린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작은 형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의 꿈은 한국에서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건 사실이죠. 근대국가를 왜 건설하려 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신분제도 폐지해야 된다, 삼국업 육성해야 된다, 일본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왜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상공업을 육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괜히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했겠냐는 거예요. 나아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타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왜 그랬나요? 박정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죠.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이게 과거처럼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일본의 지원을 받으려 했던 것도 똑같죠. 급진개화파 인사들과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혈통을 계승하니까 참된 전승자인가, 재산을 계승하니까 참된 전승자인가, 명예와 권력을 계승하니까 참된 전승자인가, 뭐 참된 전승자이냐는 거예요. 뜻을 계승하고 실천하니까 참된 전승자이니 급진파 개화의사들이 참된 전승자는 박정희였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루고자 했던 거. 또 실천 방식, 상공업 육성, 산업화 똑같잖아요. 내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곧 나의 진정한 제자이면 나의 법통을 잇는 자이다. 고타마시 따르다가 한 얘기죠. 니까야에 보면 나와있죠. 그래요. 그래,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